은지는 아버지 앞에 놓인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혼인신고서였죠. 26살,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던 참이었는데 갑자기 결혼이라니요. 아버지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사채업자들이 어제도 집 앞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2억.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떠안은 빚이었죠. 이자만 해도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었어요. 은지는 지난 석 달 동안 매일같이 독촉 전화를 받아야 했습니다. 밤낮 없이 울리는 벨소리, 문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들, 이웃들의 수군거림.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어요. 은지야,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버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은지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봤습니다. 한때 듬직하던 그 어깨가 이제는 너무나 작아 보였죠. 사채업자 중 한 명이 제안했다고 했어요. 자기네가 아는 남자와 결혼만 하면 2억 빚을 다 없애주겠다고요. 조건은 하나, 그 남자는 장애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장님이래. 시력을 잃어서 혼자서는 생활이 어렵다고 하더라. 근데 착한 사람이라고 했어. 은지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구나. 은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이런 상황에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죠. 아버지가 이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될지 뻔했으니까요. 은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아빠. 제가 할게요. 일주일 뒤, 은지는 작은 예식장에 서 있었습니다. 20명 남짓한 하객들이 자리를 채웠어요. 대부분 은지 아버지 쪽 지인들이었죠. 신랑 쪽 하객은 단 3명뿐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었어요. 은지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신랑 입장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멘트가 울려 퍼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하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는 남자. 도윤이었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검은 턱시도를 입고 있었어요. 깔끔한 외모였지만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죠. 하객석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사람 정말 장님인가 봐. 지팡이 짚고 있잖아. 불쌍하게. 저런 사람이랑 결혼을 하다니. 신부가 안 됐네. 빚 때문이래. 신부 집안이 빚더미에 앉아서 어쩔 수 없이. 속삭임들이 은지의 귀에 들어왔어요. 은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창피했고 슬펐고 화가 났어요. 도윤은 그 소리들을 들었을까요?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미세하게 턱선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도윤이 제단 앞에 섰습니다. 은지도 옆에 섰죠. 주례가 나와서 형식적인 말을 늘어놓았어요. 사랑이니, 서로 돕고 살라느니 하는 말들. 하지만 은지에게는 한 글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랄 뿐이었어요. 신랑, 신부에게 서약의 입맞춤을 해주세요. 주례의 말에 은지는 긴장했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은지 쪽으로요. 초점 없는 눈이었지만 왠지 은지를 정확히 보고 있는 것 같았죠. 도윤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은지의 어깨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아주 짧게 입술을 맞췄어요. 하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동정 섞인 박수처럼 들렸어요. 식이 끝나고 은지와 도윤은 예식장을 나왔습니다. 사채업자 한 명이 다가왔어요. 축하합니다. 약속대로 빚은 처리됐어요. 신랑 잘 모시세요. 뭐 장님이니까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는 비웃듯 말하고 떠났습니다. 은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 도착했을 때 은지는 새삼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 녹슨 우편함, 금이 간 계단. 이곳이 앞으로 살아갈 집이었어요. 거실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오래된 소파 하나, 작은 식탁 하나, 낡은 냉장고가 전부였죠.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천장에는 얼룩이 져 있었어요. 방은 저쪽입니다. 짐 정리하시고 쉬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은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첫날의 전부였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고 은지 역시 할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신혼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은지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달빛이 차갑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이게 결혼이라니. 이게 자신의 인생이라니.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은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어요. 옆방에 들릴까 봐요. 신혼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은지는 낯선 천장을 보며 눈을 떴어요. 한참을 멍하니 누워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죠. 거실로 나가니 도윤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어요. 지팡이 없이도 부엌 구조를 완벽히 파악하고 있는 듯했죠. 찬장 위치, 컵이 놓인 자리, 가스레인지까지 모든 동선이 정확했습니다. 은지는 문득 의아했어요. 장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능숙할 수 있는 걸까요? 물론 오랫동안 혼자 살았다면 가능한 일이긴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어나셨군요. 아침은 간단하게 드세요. 식빵이랑 우유 있습니다. 도윤의 말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은지는 작게 대답하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은지는 식빵을 한 입 베어 물며 도윤을 슬쩍 관찰했어요. 그는 정확히 컵을 집어 물을 따르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흘리지도 않고 더듬지도 않았어요. 마치 눈이 보이는 사람처럼요. 아침을 먹고 난 뒤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집 구조 설명해 드릴게요. 화장실은 복도 왼쪽, 제 방은 오른쪽 첫 번째, 당신 방은 두 번째입니다. 네. 그리고 도윤이 복도 끝을 가리켰어요. 그곳에는 낡은 나무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묵직한 자물쇠가 걸려 있었죠. 은지는 처음 봤을 때부터 궁금했던 그 방이었어요. 저 방은 절대 열지 마세요. 언제든. 도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은지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목소리에 담긴 무게가 달랐습니다. 경고 같은 느낌이었죠. 초점 없는 눈동자가 은지를 향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왜요? 무슨 이유라도. 이유는 묻지 마세요. 그냥 지켜주시면 됩니다. 꼭요. 더 이상 묻기 어려운 분위기였어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끝으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은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시선이 자꾸 복도 끝 그 방으로 향했어요. 자물쇠가 걸린 문. 절대 열지 말라는 경고. 도대체 저 안에 뭐가 있는 걸까요? 위험한 물건? 아니면 과거의 무언가? 은지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떨쳐내며 짐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윤과 은지의 생활은 담담했어요. 아침이면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낮에는 각자의 시간을 보냈죠. 도윤은 대부분 방에 있거나 집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은지는 집안일을 하거나 구직 사이트를 뒤적였어요. 대화다운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부부라고 하기엔 너무나 먼 사이였죠. 하지만 은지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도윤이 매일 새벽 3시쯤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은지는 어느 날 밤 우연히 깨어났는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죠. 살며시 방문을 열어보니 도윤이 그 잠긴 방 앞에 서 있었어요. 그는 문 앞에서 한참을 멈춰 있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문을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듯이요. 아니,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요. 그러고는 조용히 거실로 돌아갔죠. 은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안했어요. 도윤은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그 방 안에는 정말 무엇이 있는 걸까요? 은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잠긴 방 생각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은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지는 도윤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낯선 남편에 대한 호기심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문이 쌓여갔습니다. 도윤의 행동에는 분명 이상한 점들이 있었거든요. 첫째, 집안에서의 동선이 너무 완벽했습니다. 장님이라면 가끔은 부딪히거나 더듬거려야 정상 아닐까요? 하지만 도윤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어요. 컵을 집을 때, 문을 열 때, 계단을 내려갈 때 마치 눈으로 보듯 정확했죠. 물론 이 집에서 오래 살았으니 익숙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가 지나쳤습니다. 심지어 은지가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둔 물건도 피해서 걸었어요. 은지가 방금 전에 옮겨놓은 물건인데도 말이죠. 둘째, 도윤은 은지의 감정 변화를 정확히 읽어냈어요. 어느 날 은지가 구직에 실패해서 기분이 안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도윤이 물었죠. 오늘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셨나요? 어떻게 하세요? 발소리가 평소랑 달라요. 힘이 없더군요.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은지는 석연치 않았어요. 발소리만으로 기분까지 알 수 있을까요?
다른 날엔 은지가 웃고 있을 때였습니다. TV 예능을 보다가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서 혼자 빙그레 웃었죠. 소리도 내지 않았는데 도윤이 말했어요. 뭐 재미있는 거라도 보셨어요? 오랜만에 웃으시는 것 같네요. 은지는 섬뜩했습니다. 소리 없이 웃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얼굴 표정을 볼 수 없는데요. 저 혹시 조금은 보이세요? 은지가 용기 내어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사람 얼굴은 전혀 보지 못합니다. 사고 이후로 완전히 시력을 잃었어요. 사고요? 네. 오래전 일입니다. 더 이상 묻지 말아주세요. 도윤은 더 설명하지 않았어요. 은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죠.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사람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했지만 은지의 감정은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모순이었죠. 며칠 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은지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렸어요. 그릇은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이었죠. 그 순간 도윤이 번개같이 손을 뻗어 그릇을 잡았습니다.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타이밍이에요. 은지는 숨이 멎었어요. 지팡이도 없이 소리만 듣고 저렇게 정확하게 잡을 수 있을까요? 도윤은 당황한 듯 그릇을 싱크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조심하세요. 지금 어떻게? 소리 듣고 반사적으로 손이 나갔습니다. 운이 좋았네요. 운? 은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보고 잡은 거였어요. 그날 밤 은지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도윤은 뭔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장님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니, 설령 장님이라 해도 뭔가 다른 비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은 아마도 그 잠긴 방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도윤이 외출했어요. 요즘 가끔씩 새벽에 나가는 일이 있었죠. 어디 가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은지는 조심스럽게 도윤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죠. 서류, 통장, 오래된 사진들. 하지만 열쇠는 없었습니다. 옷장도 뒤졌어요. 여전히 열쇠는 보이지 않았죠. 은지는 초조해졌습니다. 도윤이 언제 돌아올지 몰랐으니까요. 그때 침대 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지는 바닥에 엎드려 손을 뻗었어요. 손끝에 차가운 금속이 닿았습니다. 작은 열쇠였어요. 은지는 열쇠를 움켜쥐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금지된 방 앞에 섰죠. 자물쇠에 열쇠를 꽂았습니다. 딸칵. 자물쇠가 열렸어요. 은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은지는 숨을 멈춘 채 방 안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방 안벽면 전체가 뭔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진, 서류, 신문 스크랩, 메모지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마치 형사 드라마에 나오는 수사실 같았죠. 붉은 실이 사진과 사진을 연결하고 있었어요. 은지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벽을 살폈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사진들이었습니다. 한 무리의 사진은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은지 아버지를 괴롭혔던 사채업자들이었죠. 그들의 얼굴마다 빨간 X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옆에는 이름, 주소, 차량 번호, 심지어 일과 동선까지 적혀 있었어요. 누가 몇 시에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상세한 기록이었습니다. 대체 이게 뭐지? 은지는 숨이 막혔어요. 다른 쪽 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사진들이 있었죠. 이번엔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양복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 명품 가방을 든 여성, 그리고 젊은 남자. 사진 위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진우 회장, 강미선, 도현우. 모두 같은 성씨였어요. 도씨, 도윤과 같은 성이었습니다. 은지는 급히 옆에 붙은 신문 스크랩을 읽었어요. DS그룹 도진우 회장, 차남 교통사고로 시력 잃어. 기사 날짜는 5년 전이었습니다. 은지는 다음 기사를 봤죠. DS그룹 후계 구도 변화 장남 도현우 승계 유력. 그 다음 기사. 도진우 회장 차남 도윤, 경영 일선서 물러나. 은지의 손이 떨렸어요. 도윤, 남편 도윤. 그는 재벌가의 차남이었던 거예요. 은지는 더 많은 서류를 읽어내려갔습니다. 회사 내부 문건, 주식 이동 내역, 계좌 거래 기록. 모두가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죠. 도윤은 사고로 시력을 일부 잃은 후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재산은 형에게 넘어갔고 도윤은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죠. 벽 한쪽에 커다란 차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도윤의 가족과 사채업자들을 연결하는 선이 그려져 있었어요. 은지는 그 내용을 읽으며 경악했습니다. 도윤의 형 도현우와 사채업자 일당이 결탁했던 거예요. 사채업자들은 도윤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았고 그 돈은 고스란히 형의 비자금으로 흘러갔습니다. 도윤이 시력을 잃고 정신이 혼미할 때를 노린 범죄였죠. 이런. 은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옆에 쌓인 녹음 파일 목록이 보였습니다. 이사회 대화 녹취, 사채업자와 도현우 통화 기록, 불법 대출 증거. 도윤은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은지는 그걸 펼쳤습니다. 첫 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복수 계획. 은지는 숨을 죽이고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사채업자들의 불법 행위 목록, 도현우의 비리 증거, 회계 조작 내역.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 이런 메모가 있었습니다. 검찰 고발 준비 중. 최종 증거 확보 필요. 내부 증언자 필요. 시한 올해 안. 은지는 이제 이해했어요. 도윤이 가난한 이유가요. 그는 가난해서 가난한 게 아니었습니다. 빼앗겼기 때문에 가난했던 거예요. 가족에게, 사채업자들에게. 모든 게 계획된 범죄였고 도윤은 그 피해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윤은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당신 도대체.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관문이었습니다. 도윤이 돌아온 거예요. 은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발소리가 복도로 다가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죠. 은지 씨. 도윤의 목소리가 방문 앞에서 들렸습니다.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어요. 방에 들어가셨군요. 은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도윤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죠. 초점 없는 눈동자가 은지를 향하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 은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변명하지 마세요. 들어간 건 들어간 겁니다. 도윤이 천천히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지팡이도 없이 아무것도 더듬지 않고요. 은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윤은 벽에 붙은 자료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마치 그것들을 보고 있는 것처럼요. 다 봤나요? 이 모든 걸. 당신 대체 뭐예요? 재벌가 아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도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벽에 붙은 가족 사진을 손으로 가리켰어요. 봤겠지만 전 버림받았습니다. 5년 전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었죠. 완전히는 아니에요. 흐릿하게 윤곽 정도는 보입니다. 하지만 회사 경영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은 절 내쳤습니다. 아버지는 형에게 모든 걸 물려줬고 전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빼앗겼죠.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간 쌓인 분노와 억울함이 묻어났어요. 형은 제가 정신이 혼미한 틈을 타서 제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았습니다. 2억. 그 돈은 형의 비자금이 됐고 빚은 제 몫이 됐죠. 사채업자들은 형과 한패였어요. 제가 갚을 수 없게 만들고 제 남은 재산마저 뺏어갔습니다. 은지는 숨이 막혔어요. 그렇다면 은지 아버지를 괴롭혔던 그 사채업자들도. 맞아요. 당신 아버지를 압박했던 사람들도 같은 놈들입니다. 제 형이 배후에 있었고요. 그럼 저랑 결혼한 것도. 도윤이 은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흐릿하게라도 보이는 눈으로요. 처음엔 그냥 형식적인 결혼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제안했을 때 저도 이용할 생각이었어요. 결혼하면 당신 아버지 빚을 없애주겠다고 했고 전 그 조건을 받아들였죠. 대신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내부 정보를 주라고요. 은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결국 자신도 이용당한 거였습니다. 하지만요. 도윤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당신도 저처럼 피해자잖아요. 아버지 빚 때문에 원치 않는 결혼을 해야 했던.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을 서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동맹으로 만들자고요. 동맹이요? 네. 전 당신 아버지를 사채에서 완전히 끊어드릴 겁니다. 법적으로도 문제없게요. 대신 당신은 제 복수를 도와주세요. 은지는 어리둥절했어요. 복수를 돕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겐 증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족해요. 결정적인 건 사채업자들의 내부 거래 기록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접근해서 정보를 빼낼 수 있어요. 아버지 빚 때문에 연결된 사이니까 의심받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전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가르쳐 드릴게요. 위험하지 않게, 안전하게요. 제겐 이미 검찰 내부에 연결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증거들을 넘기면 전부 조사받게 될 거예요. 사채업자들도, 제 형도, 아버지도요. 도윤의 목소리엔 확신이 있었어요. 5년간 준비해온 계획이었습니다. 내가 장님이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았겠지만 난 다 기억해요. 누가 날 배신했는지, 누가 날 이용했는지. 그리고 이제 갚아줄 시간입니다. 은지 씨, 도와주시겠어요? 은지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분노도 슬픔도 그리고 희망도 있었죠. 은지는 벽에 붙은 자료들을 다시 봤습니다. 사채업자들의 얼굴, 도윤을 배신한 가족들. 이들은 은지 아버지도 괴롭혔던 사람들이었어요. 은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도와드릴게요. 대신 약속하세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안전하게 해주시겠다고요. 약속합니다. 도윤이 손을 내밀었어요. 은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지만 단단한 악수였죠. 이제 둘은 같은 편이 됐습니다. 복수를 위한 동맹이요. 그럼 이제부터 계획을 설명해 드릴게요. 도윤이 책상으로 걸어가 파일을 꺼냈습니다.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은지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도윤은 매일 저녁 은지에게 계획을 설명했어요. 사채업자들의 동선, 습관, 약점, 모든 걸 알려줬죠. 은지는 처음엔 두려웠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강태식, 사채업자 중 리더격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3시에 명동 카페에서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요. 술을 좋아하고 돈 얘기만 나오면 방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도윤이 사진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은지는 그 얼굴을 외웠습니다. 아버지를 괴롭혔던 바로 그 남자였죠.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우연을 가장해서 접근하세요. 당신 아버지 빚 이야기를 꺼내면 관심 가질 겁니다. 그리고 이걸 주세요. 도윤이 작은 이력서를 내밀었어요. 은지의 이력서였지만 약간 수정된 내용이었습니다. 회계 업무 경험이 있다고 적혀 있네요. 전 회계 전공도 아닌데요. 괜찮아요. 간단한 것만 물어볼 겁니다.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만 대답하면 돼요. 강태식은 요즘 사람을 구하고 있거든요. 돈 계산할 사람이요. 은지는 긴장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뒤 금요일, 은지는 명동 카페 앞에 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죠. 강태식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금목걸이를 한 남자,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은지는 일부러 그 옆 테이블에 앉았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도윤이 시킨 대로 통화하는 척을 했죠.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일자리 구하면 빚 조금씩 갚을 수 있을 거예요. 2억이라고 해도 네, 알아요. 그분들한테 연락해 볼게요. 목소리를 일부러 크게 냈습니다. 강태식이 고개를 돌렸어요. 은지와 눈이 마주쳤죠. 은지는 당황한 척 통화를 끊었습니다. 저기 혹시 이시댁 따님 아니세요? 강태식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은지는 놀란 척했습니다. 네. 아, 혹시. 맞네. 기억나요. 저번에 아버님 일로 우리 사무실 왔었잖아요. 아, 네. 강태식 씨. 은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강태식은 관심 있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직도 빚 때문에 고생이시네요. 그나저나 일자리 구한다고 했나요? 내 회계 쪽 일 알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쉽지 않네요. 은지가 이력서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강태식이 슬쩍 봤어요. 회계요? 마침 우리 쪽에서 사람 구하는데. 장부 정리하고 돈 계산할 사람이요. 관심 있으세요? 정말요? 그럼요. 급여도 괜찮게 드릴게요. 그리고 일 잘하시면 아버님 빚도 좀 깎아드릴 수 있고요. 강태식이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은지는 속으로 역겨웠지만 겉으로는 고마운 척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할게요. 좋아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오세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강태식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은지는 명함을 받으며 속으로 안도했어요. 첫 단계 성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도윤에게 보고했어요. 도윤은 만족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내부로 들어간 겁니다.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제가 뭘 찾아야 하나요? 자금 이동 기록입니다. 그들이 누구한테 돈을 받고 어디로 보내는지,
특히 도현우와 연결된 계좌 정보가 필요해요.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도윤이 작은 카메라를 건넸어요. 펜처럼 생긴 초소형 카메라였습니다. 위험하진 않을까요? 조심하세요.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의심받으면 바로 그만두고 나오세요. 당신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도윤의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요일부터 은지는 사채업자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낡은 건물 2층, 비좁은 사무실이었어요. 강태식과 부하 서너 명이 있었죠. 은지는 장부를 정리하고 입출금 내역을 관리했습니다. 일주일간은 조용히 일만 했어요. 신뢰를 쌓는 시간이었죠. 2주째부터 은지는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강태식이 외출한 사이 은지는 그의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서류 뭉치가 있었죠. 계좌 이체 내역, 거래 명세서. 은지는 펜 카메라로 빠르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리면 재빨리 서랍을 닫고 자기 자리로 돌아왔어요. 매일 밤 은지는 도윤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도윤은 그걸 분석하고 정리했어요.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퍼즐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지는 이제 사무실에서 신뢰받는 직원이 됐어요. 강태식은 은지에게 점점 더 많은 일을 맡겼죠. 덕분에 은지는 더 깊숙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강태식이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일하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죠. 네, 도현우 이사님. 이번 달분은 어제 입금했습니다. 5억 맞습니다. 네, 다음 달에도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은지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도현우, 도윤의 형이었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강태식이 나갔어요. 점심 먹으러 간다고 했죠. 은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강태식의 컴퓨터가 켜져 있었어요. 은지는 주위를 살피고 자리로 다가갔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엑셀 문서가 있었죠. 도현우 이사 거래 내역. 은지는 손을 떨며 펜 카메라로 화면을 찍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계속 찍었어요. 계좌번호, 날짜, 금액. 모든 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는 화들짝 놀라 파일을 닫고 자기 자리로 뛰어갔어요. 강태식이 문을 열고 들어왔죠. 아, 깜빡하고 지갑을 두고 나갔네. 은지 씨, 혼자 점심 먹어요. 돈 여기 있으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은지는 애써 평온한 척했습니다. 강태식이 다시 나가자 은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그날 밤 은지는 도윤에게 모든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도윤은 화면을 보며 입가에 미소를 띄었어요. 드디어 잡았습니다. 이게 결정타예요. 도현우가 사채업자들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받은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돈은 제 명의로 빌린 불법 대출금이에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검찰에 넘깁니다. 제 친구가 검사인데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이 증거면 충분합니다. 도윤이 전화를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아, 나야. 준비됐어. 내일 만나자. 응, 모든 자료 가져갈게. 통화를 끊고 도윤이 은지를 봤습니다. 은지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5년간의 준비가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저도 제 아버지를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은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이기도 했어요. 당신이 겪은 일들이 너무 억울해서요. 도윤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은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요. 이틀 뒤 새벽이었습니다. 은지는 뉴스 속보 알림에 깨어났어요. 핸드폰 화면을 보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죠. DS그룹 도현우 이사 긴급 체포 불법 대출 및 횡령 혐의. 사채업체 일당 전원 검거 5년간 2억 규모 범죄. 도진우 회장도 수사선상 아들 범죄 방조 의혹. 은지는 황급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도윤은 이미 깨어 있었어요. TV를 켜놓고 뉴스를 듣고 있었죠. 검찰은 내부 제보를 통해 이번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으며 도현우 이사가 동생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아 횡령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규모는 2억 원대로 추정되며 뉴스 화면에는 수갑을 찬 도현우가 비춰졌어요. 강태식과 사채업자들도 함께 연행되는 모습이 나왔죠. 은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됐네요.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5년 기다렸습니다. 5년 동안 이 순간만을 위해 살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지는 다가가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당신 억울함이 풀린 거예요.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도윤이 은지를 봤습니다. 흐릿하지만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이제부터는 빼앗긴 게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빛을 되찾지 못해도 괜찮아요.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옆에 누가 있는지요. 은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처음으로 도윤이 진심 어린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DS그룹은 발칵 뒤집혔고 검찰은 전면 수사에 돌입했어요. 은지 아버지의 빚도 법적으로 무효 처리됐습니다. 불법 대출이었으니까요. 복수는 완성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은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첫눈이 내리고 있었죠. 도현우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태식과 사채업자들도 모두 실형을 받았어요. 도진우 회장은 범죄 방조 혐의로 조사받고 있었죠. DS그룹은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화려했던 재벌가는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은지 아버지는 모든 빚에서 해방됐습니다. 불법 대출이었기에 법적으로 무효 처리됐거든요. 게다가 검찰은 사채업자들이 은지 아버지에게서 불법으로 받아낸 돈도 환급 조치했어요. 아버지는 울먹이며 은지에게 고마워했죠. 은지야, 내가 아니었으면 아빠는 정말 미안하고 고맙구나. 괜찮아요, 아빠. 이제 다 끝났어요. 은지는 아버지를 안아줬습니다.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도윤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도윤이 부당하게 빼앗긴 재산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도현우와 도진우 회장이 불법으로 빼앗아간 주식, 부동산, 계좌 자산 모두요. 도윤은 하루아침에 수백억대 재산가가 됐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표정은 담담했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원했던 건 정의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되찾았죠. 어느 날 저녁 도윤이 은지를 불렀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도윤은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은지 씨, 할 말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도윤이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우리 아직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잖아요. 은지는 깜짝 놀랐어요. 맞았습니다.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죠. 당시 사채업자들이 형식만 갖추면 된다며 신고는 나중에 하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 나중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는 둘 다 어쩔 수 없었잖아요. 저는 복수를 위해, 당신은 아버지 빚 때문에요. 진짜 결혼이 아니었죠. 도윤이 은지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빚도 없고 복수도 끝났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워졌죠. 그래서요?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이 은지를 똑바로 봤어요. 흐릿하지만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로 하고 싶어요.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서로를 선택해서요. 은지 씨, 저와 진짜 부부가 되어주시겠어요? 이번엔 진심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은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죠.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하지만 감히 말을 못했어요. 당신이 이제 다시 부자가 됐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랑 있을 이유가 없을 텐데. 무슨 소리예요? 도윤이 은지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전 아무것도 못했어요. 당신이 위험을 무릅쓰고 증거를 모아줬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도윤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요. 5년 동안 혼자였던 제게 당신은 빛이었습니다. 시력을 완전히 되찾지 못해도 괜찮아요. 당신이 보이니까요. 흐릿하게라도 당신의 온기가 느껴지니까요. 은지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좋아요. 저도 당신과 진짜 부부가 되고 싶어요. 진심으로요. 도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지를 꼭 안아줬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두 사람은 구청에 갔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밝은 얼굴로 손을 꼭 잡고 걸어 들어갔죠. 혼인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썼어요. 도윤도 천천히 서명했습니다. 접수 완료됐습니다. 축하드려요. 직원의 말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번엔 진짜였어요. 진심으로 선택한 결혼이었습니다. 구청을 나서자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어요. 은지는 손을 내밀어 눈송이를 받았습니다. 눈이 와요.
정말 예쁘네요. 그래요? 어떤 모양이에요? 작고 하얀 꽃잎 같아요. 손에 닿으면 금방 녹아버리지만요. 언젠가 제 시력이 조금 더 좋아지면 당신과 함께 눈을 보고 싶어요. 제대로요. 도윤이 은지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눈 내리는 거리를 걸었어요. 며칠 뒤 도윤은 새 집을 마련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였어요. 넓고 따뜻한 집이었죠. 하지만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도윤이 원한 건 평범한 행복이었으니까요. 이 방은 당신 작업실로 쓰세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정말요? 네. 당신이 행복한 게 제게는 제일 중요해요. 은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도윤도 변했어요. 작은 북카페를 열기로 했죠. 커피를 내리고 책을 파는 조용한 공간. 복수가 아니라 일상을 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같이 운영해요. 당신은 디저트 만들고 전 커피 내리고요. 좋아요. 우리 둘이 함께요. 카페는 석 달 뒤 문을 열었습니다. 빛이라는 이름의 카페였어요. 작지만 아늑한 공간에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죠. 도윤은 손끝 감각으로 완벽한 커피를 내렸고 은지는 따뜻한 디저트를 구웠습니다. 사장님, 커피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도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지는 카운터 뒤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죠.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두 사람은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은지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전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저야말로요. 당신이 절 구해줬잖아요. 아버지도 저도요. 우린 서로를 구한 거예요. 도윤이 은지를 안았습니다. 석양빛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어요.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았고 복수도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은지와 도윤은 더 이상 거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부부가 됐죠. 서로를 선택하고 사랑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어요. 마치 아픈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앞으로 함께 걸어갈 길은 멀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함께니까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빛을 향한, 행복을 향한 새로운 인생이요. 새로운 인생이요. 새로운 인생이요. 새로운